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프랑스 노동운동을 이제 할게요. 프랑스 노동운동 관련돼 가지고 그 서브노트의 내용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신디칼리즘 해가지고 이제 한번 나왔기 때문에 한번 프랑스 노동운동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심화교지에 있는 독일 사회주의 운동이 있어요. 3인당 활동. 예, 그것도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인터내셔널 이렇게 커미트는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국주의 넘어갈게요. 자, 어 그러면 이제 심화 교재의 내용을 이제 볼게요. 648페이지 펴보세요. 648페이지.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프랑스 노동운동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프랑스 노동운동은 보통 이제 프랑스가 산업화된 그 시기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1830년에서 1840년대까지의 그 시기에서 이렇게 봤다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이제 그 2월 혁명 때 본격화됐다. 프랑스 혁명은 여기 이제 2월 7월 혁명이 됐는데 2월 혁명은 이제 좀 곤치시고요. 자, 그래서 19세기 초반 활동을 이제 보면 주로 이제 그 니옹이나 파리 등에서 이제 경직공 공업을 경직공들이 파업을 했지만 국가 진압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프랑스 혁명 시기에 그 유명한 법이 만들어졌죠. 이게 이제 샤프리에법이 있어요. 샤프리에법. 노동조합 결성 금지법 있어. 요거 좀 명칭 좀 외워두세요. 자, 이것 때문에 실제로 합법적으로 노동조합이 형성되지 못했어. 그래가지고 단순히 그 침묵 조항만 좀 약간 조직됐을 뿐 그렇게 이제 활성화되지 못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그 이율혁명 이후에 이제 점점 이제 노동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제 이뤄지게 되죠. 자, 일단은 이율혁명 가운데 그 당시 그 브랑키 같은 사람들이 파리 신청을 이제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그 6월 폭동 같은 것들 이제 일으키죠. 예. 자, 그렇지만 이제 6월 폭동이 진압하고 나서 국가 침체기가 이제 돼요. 자, 그 다음에 쫙 넘어가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19세기 중기 활동 중에도 나오는데 그 노동운동에 대해서 나폴레옹 3세가 간용 정책을 냈죠. 저번에 이제 그 얘기한 처럼. 그래서 잠시 이제 활기를 띠다가 파리 꼬문이 진압하는데 침체가 되죠.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해서 프랑스 노동당이 결성해요. 이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프랑스에서 게드주의자라고 해요. 게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좀 파악할 필요 있는 게 이 계대주의자들은 정통 마르크스이즘은 아니에요. 마르크니스즘에 좀 약간 뭐냐면 병영된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좀 수정주의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절히 그 사회주의 이념을 추구하지만 적절한 선에서 뭔가 현실과 타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 계대주의자들 이제 성향인데,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과 뭐냐면 대결을 하게 되죠. 이제 점점 이제 프랑스 노동운동, 사회주의 운동이 분열되기 시작해. 그리고 상공화국 때 좀 특징이 뭐냐면 프랑스 대혁명 때 국민의회 때 만들어졌던 그 악법 중에 악법이었던 샤프리에법이 폐기돼. 1884년에. 그래서 이제 노조의 결성 활동이 합법화되죠. 그러면서 더 활성화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때부터 그 우리가 이제 민주노총, 한국노총처럼 이게 상위 노총이 BT 연합하고 노동총동맹이 이제 두 개가 있으면서 양립 상태가 이제 있다가 나중에 통합이 되죠. 그러다가 1880년대 노동운동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생데칼리즈니즘이에요. 요거 되게 좀 중요해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기출문제에서 얘기했던 건데, 자, 생데칼리즘 운동은 무정부주의에 영향을 받았어요. 무정부주의에. 그래서 이런 정치활동이나 의회 같은 것들, 제도권 정치에 대해서 되게 불신감을 느끼고 이 노조 중심의 파업을 이제 하고자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총파업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1910년대 철도 노조가 이제 전국적으로 파업을 하거든요. 프랑스 철도 노조가. 그러면서 대규모 파업이 실패됐다. 그래서 이 샌디칼리즘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이제 활동했다가
철도 노조로 그 대규모 파업 때문에 전반적으로 침체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신디칼리즘의 그 침체 이유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그거 이제 파악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밑에 보면 이제 1890 년대에서 1910 년대 전반적으로 이제 보면 어 그 프랑스 사회주의 운동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반 프랑스 혁명은 이제 여러 그 사회주의 세력들이 분파가 일어났는데 첫 번째가 이제 계대주의자죠. 마르크스 혁명 노선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인데 요들은 좀 마르크스 혁명 이론을 따지만 약간 수정주의자고 했죠. 그리고 인제 개혁주의자들 등 다양한 분파가 형성되고 있다가 결국 의회에 진출해서 개혁의 목표를 이제 어 이루고자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주의화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계대주의라든지 뭐 개혁주의자 뭐 등등 여러 가지 사회적 분파 세력들은 신디칼리즘과 달리 그 신디칼리스트들과 달리 의회에 진출해 갖고 어떤 사회주의 이념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려고 했던 그런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결국에는 여러 가지 사회주의 분파들이 이제 하나 통합돼 갖고 통합사회당이 이제 결성이 되고요. 그러면서 인제 마르크스 혁명주의하고 그리고 수정주의들이 절충이 되기 시작해요, 이 조데스에서. 예. 자 지금 이제 프랑스 정계는 좌파들이 있어요. 그 좌파들이 사회주의 영향을 많이 받긴 해요. 근데 이 좌파들이 이게 통합되어 있지 못하고 분열돼 있어. 이건 우파 세력도 마찬가지인데 자 하여튼 그때 뭐 선거 때마다 이합 집산을 갖고 이제 뭉쳤다가 또 인제 해체됐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중도파인 미테랑 대통령이 이제 그 중도파 대통령이 인제 그 당선이 돼 갖고 이게 활동하고 있는데 자 하여튼 프랑스의 사회주의 운동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자 독일의 노동운동 내용을 볼게요. 자 독일의 노동운동은 좀 봐 두셔야 돼요. 이게 보통 비스마르크와 관련돼 갖고 한번 예전에 한번 시험에 언급됐긴 했는데 교수님들 중에 특히 3 인당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사회민주당 지금도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인제 이 독일 노동운동이 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자 독일 노동운동의 특징을 보면 프랑스와 영국에 비해서 좀 그 사회나 경제가 되게 후진적이야. 지금은 독일이 상당히 발달됐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후진적인 사회였어요. 자 그리고 인제 이 운동의 좀 중심이 뭐냐면 일반 노동자가 아니라 이 수공업자들이나 직인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중시 해서 운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창단 과정을 보면 먼저 이 그 라세라는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이 사람이 독일 노동자 총연맹을 이제 결성을 했고요. 예. 이 라세르는 정통 마르크스리즘이 아니라 어느 정도 현실과 타협하자는 수정주의 경향을 띠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인제 있다가 그 사회민주노동당으로 인제 창당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인제 고타 강령을 공포해요. 자, 이 고타 강령은 그 독일의 수정주의 경향을 잘 그 보여주는 건데 정통 마르크스주의하고 수정주의적인 나세 관점을 절충한 거야. 그래서 폭력혁명을 포기하고 적절하게 의회에 들어가서 사회주의 이념을 실현하자 뭐 이런 내용인데 그거에 대해서 인제 마르크스가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죠. 그래서 인제 이 마르크스의 저작 중에 그 고타 강령 비판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타 강령 비판은 그 당시 그 나세르주의 그 독일의 수정주의를 비판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다가 인제 사회민주노동당을 기반으로 해 갖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 사회민주당 주로 3 인당이 인제 창당되고요. 그리고 이 3 인당은 그다음에 산업화 결과 인제 등장했던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독일 제1 당으로 부각이 돼요. 자 그러니까 일단 비스마르크가 이걸 이제 3 인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뭐냐면 반사회주의법이야. 반사회주의법. 예. 자 반사회주의법은 뭐냐면 3 인당과 그 3 인당의 산하단체의 활동을 금지시켜요. 합법적인 어떤 활동들을. 대신에 그 당시 3 인당의 인제 그 개인이 그 당원이 개인 자격으로 무소속으로 의회 진출만 허용을 해. 예. 이게 반사회주의법인데 그 법으로 인해 가지고 3 인당은 큰 타격을 받아요. 예. 그렇지만 인제 좀 있다가 국가가 복귀가 되고요.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참여했다고 해도 노동자들은 일단
3인당을 출신의 어떤 국회의원들을 많이 지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실제 무소속이지만 3인당이 차지하게 돼요. 3인당이. 예.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우파 연합 세력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권까지는 장악하지 못하죠. 결국에 반사회주법은 뒤에 이제 BLM 2세 때니 폐기가 돼요. 현실에 맞지 않다고. 자, 그 다음에 다음점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에르후르트 강령이 있어요. 에르후르트 강령이 이제 채택되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반사회주의법이 나오니까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독일 그 3인당 세력 중에 강경파 세력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강경파 세력들이었던 그 당시 급진 세력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 만든 것이 뭐냐면 에르후르트 강령이에요. 그래서 에르후르트 강령은 종전의 수정주의적, 그 라세주의에 입각한 고타 강령을 좀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 이론 원칙을 충실히 이제 뭐냐면 수행하자. 그리고 계급 투쟁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이루자. 그래서 그 당시 계급 없는 사회주의를 건설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중공업의 집중 및 독점적 생산 체계의 성장, 노동 계급의 프롤레타리아와 빈곤화를 이제 강조했던 것이 특징이에요. 자, 그렇지만 이제 이 에르부트 강령은 그 강령 차원이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독일 3인당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되게 그 온건파 사회주의자, 수정주의자들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세르 이후에 한번 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벨른스타인이야.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하죠. 이 사람이 1890년대 후반 사회주의에 대한 어떤 그 자신의 견해를 이제 제시를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사회주의는 계급투쟁보다는 개혁의 영속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 들어가서 점진적으로 사회주의 이념을 실현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이걸 벨레스텐이 수정주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걸 제시할 때는, 아직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한 그 사회주의 강경파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당대에서는 부정이 됐어요. 그렇지만 1920세기 초반에 들어오면서 이 벨레스텐 수정주의가 실제적으로 3인당을 정책 방향을 뭐냐면 좌우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3인당은 이 벨레스텐 수정주의에 입각해가지고 진행이 돼요. 지금 정책 방향이. 그래갖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에르부트 강령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볼 때 말빨이 이제 뭐냐면 좀 세죠. 근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진영을 볼 때는 수정주의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에는 강령은 되게 세지만 전반적으로 행동 측면을 볼 때는 좀 뭐냐면 좀 유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이제 보시면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번 더 살펴볼 게 뭐냐면 독일 노동계급, 그러니까 3인당이 이념상 가격한 이유. 이게 포인트가 이념상 가격한 이유야. 자, 이건 뭐냐면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노동운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볼 때, 이념적으로 왜 이렇게 가격하냐. 물론 행동은 이제 좀 다른 방향으로 나가지만, 수중주의적 경향이 나타나지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기에서 세 가지를 제시했거든요. 그게 딱딱 떨어지게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요거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독일 부유자들은 영국과 프랑스에 달리 그런 자유주의 세대를 좀 덜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 개혁이라든지 어떤 시민의 자유 이런 것들이 그 도입에 실패했고요. 예, 독일의 부유자 세력들이. 그 다음에 되게 이제 예전에 독일 사회가 상당히 반권위적인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융커 장악 같은 사회고 그런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비스마르크식의 어떤 가부장적 복지 수단. 그러니까 이제 영국처럼 뭐 자유주의 세력에 의해 진출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이렇게 의회 정치를 통해서 복지 정책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비스마르크 같은 사람들이 뭐 가부장적 어떤 사고방식 그리고 국가 사회주의적인 어떤 사고방식에 입각해서 이런 것들 추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독일 노동 계급들이 이제 뭐냐면 뭐 복지 정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목소리를 낼 이유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념적으로 숨좀 가격한 방향으로 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존재감을.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노동자들의 충성심 강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노동조합 같은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단위 사업자에서 무슨 파업을 벌여 가지고 임금 투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노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똘똘 뭉쳐 갖고 3 인당 중심으로 뭉쳐 가지고 의회에 진출해 가지고 뭘 요구하기 시작하죠? 예. 이런 그 노동조합 합법화, 그리고 그 당시 여러 가지 뭐 그 노동 입법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투쟁이 아니라 정치 투쟁으로 바뀌어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 그 노동운동도 이제 뭐냐면 비슷하죠. 우리 노동운동도 70-80 년대 들어가면 그 생존 투쟁이 아니라 인제 좀 약간 정치적인 투쟁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제 바뀌어 버린 거야. 그다음에 또 프랑스와 영국은 의회에 가서 좀 말하려면 좀 먹혀드는 분위기인데 독일 같은 게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 독일의 부유주의 세력들이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고 뭐 자유주의 이념도 그렇게 충실하지 못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되게 이 독일 제국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정치상 분위기가 반권위적이고 계급적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실제 국가가 토지 귀족들과 이 대부르주아들이 연합해 갖고 국가를 지배하는 그런 걸로 바뀌었고 이런 이제 국가의 이익 관계도 이익 방향도 이 토지 귀족과 대부르주아들의 이해관계와 더 일치됐다. 그래 갖고 이제 그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유명한 선언을 냈죠. 국가는 부르주아의 집행위원회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은 독일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상황에서 그 당시 국가라는 것은 전 국민의 어떤 이해관계를 모아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토지 귀족, 융커 계급과 대부르주아가 어떤 연합을 해서 자기들만의 이익을 국가기관을 통해서 실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6번 이렇게 독일 계급이 이념상 가격한 이유 세 가지를 좀 정확히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3인당의 활동에는 여러 한계가 있어요. 일단은 제도권에서 그 의회 정치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투표 제도에서 분류한 게 있죠. 그 대표적인 게 3계급제요. 자, 3계급제는 뭐죠? 예전에 한번 제가 그 얘기한 것처럼 납세율에 따라서 그 당시 계급을 3개로 나누죠. 그래갖고 뭐 4% 정도 납세하는 사람들끼리는 3분의 1 정도의 국회의원을 주고요. 배당해주고 그다음에 14% 정도 이제 납세하는 건에서는 또 3분의 1. 나머지는 3분의 1은 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주는 거야. 80% 넘는 사람들이. 근데 노동당들은 주로 그러니까 3인당을 지원했던 사람은 노동자들은 되게 그 하위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무리 투표를 해도 3분의 1을 넘어갈 수 없는 거야. 그래서 3인당은 최대 1당이었지만 실질의 권력은 행사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의 70%가 그 당시에 우파 연합 세력들 정당들이 연합해 갖고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한계 때문에 그 1차 세계 전까지는 제도 정치권에 권력을 투쟁할 수 없었다. 권력을 장악할 수 없었다. 제도권을 통해서 이런 것들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영국의 노동운동이 있는데 이거는 예전에 한번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내셔널이 뭐죠? 인터내셔널. 자, 여기 제1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2 인터내셔널.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기출 관련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있는 코미트은도 우리나라 그와 그 중국 사회에서 상당히 직접적 연관이 있는 그 단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1 인터내셔널 전에 마르크스가 이 공산당 선언을 이제 공표했죠. 예전에 한번 잠깐 설명했는데, 그 당시 공산당 선언은 그 마르크스하고 그 친구였던 엥겔스가 그 공산주의 동맹의 강령을 삼기 위해서 공동 집필한 그 작은 책자인데요. 그 당시 이제 그 내용들 중에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유물적 역사관에 입각해서 봉건 시대부터 19세기 자본주의는 역사를 고쳐한 뒤에요. 자본주의는 결국 몰락해서 노동자 사회로 대처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재산을 폐지하고 프레타 계급의 질을 끌어올린 사회계층을 이제 규정했죠.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에서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노동자들의 단결을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배경으로 해갖고 마르크스 엥겔스가 1864년에 제 인터내셔널 조직해요. 이게 마르크스하고 그 친구였던 엥겔스가 이제 조직한 건데 주도를 해갖고 자 그래서 배경을 보면 그 당시 이제 유럽 전반의 노동운동이 활성화됐고요. 그리고 런던 국제 박람회를 이제 기체로 거기 모여갖고 이제 상호 의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서 그 국제 노동자 협회 같은 걸 조직을 해서 제 인터내셔널로 발전되는데 문제는 처음에는 마르크스 엥겔스가 이걸 주도를 했는데 모임을 이제 결성하다 보니까 오히려 마르크스 엥겔스의 이제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 공상주의자들은 소수로 떨어지고요. 오히려 이제 영국의 노동자 조합 대표, 오웬주의자, 차티스트, 포노동주의, 프랑키주의 같은 기타 다른 사회주의자들이나 아니면 무정부주의자들이 많이 들어와요. 결국에는 이제 내부 갈등을 겪게 돼. 그래갖고 그 당시 그 무정부주의자와 마르크스주의 간의 갈등 때문에 결국에는 이 모임이 해체가 돼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1인터내셔널 관련돼서 기초에 나왔죠. 그 뭘로 나왔죠? 예. 그 당시 무정부주의와 관련돼 갖고 참여해가지고 결국 정통 마르크스주의와 충돌을 해갖고 해체됐다. 이 내용이 나왔어요. 내부 갈등과 분열. 자, 그러다가 이제 제2인터내셔널이 이제 그 만들어지죠. 자, 이 제2인터내셔널은 그 당시 그 1889년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을 기해서 게르주의자들이 이제 주도를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게르주의자들. 프랑스 게르주의자들이라는 거는 정통 마르크스 이념을 일부 수용했지만 이걸 번역해갖고 수정화시키는 수정주의자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주로 수정주의자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직접적인 혁명보다는 의회를 통해서 자본주의 붕괴를 이제 깨하고요. 그리고 노동 계급, 그러니까 정당의 수익성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계급 정당, 3인당 것처럼. 그래서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사회주의자도 아니면서 사회주의 틱하는 무정부주의 추방해. 너희들은 이제 우리 사회주의 아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계드주의자와 함께 또 나중에 수정주의자들, 독일 3인당 계통이 또 마르크스주의 주도를 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2인터내셔널은 계드주의자와 3인당 계통의 마르크스주의자, 그러니까 정통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라 마르크스를 현실에 번영시키려는 그런 사람들이 주도를 했어요. 자, 근데 이 인터내셔널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곧바로 해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이념보다는 각 민족별로 이제 국가에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더 우세해가지고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이들이 해체돼서 각 민족의 입장에서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돼. 네. 그래서 제2인터내셔널은 그 1차 세계대전 시작하자마자 이제 해체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했던 단체가 코메테름이에요.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보통 이 코메테름을 제3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데 창시자는 레닝이에요. 레닝. 이 레닝이 창시할 때 이제 그 러시아 혁명을 이제 그때는 러시아 혁명이 나는데 성공했잖아요. 그래갖고 레닌이 어떻게 인식했냐면 러시아 혁명을 세계 혁명의 한 부분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유럽의 혁명적인 어떤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국제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든 게 코미테름이야. 그래서 레닝의 그런 인식은 이제 그 앞에서 얘기했던 트로츠키의 연구혁명론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사상적 영향을 좀 받은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코미테의 목적은 그는 사회적 인터내셔널, 제2인터내셔널 재건을 방지하고, 왜냐하면 이 사회적 인터넷 제2인터내셔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통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라 수정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고 전 세계 공산당 힘을 통합해서 세계혁명을 실현하자. 이렇게 이제 목표해갖고 만들어졌고요. 창립선언 이후에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요.
그 당시 제2 인터내셔널 그 대회 때 후진 여러 민족들의 자결권, 그러니까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좀 받은 거죠. 그리고 식민지나 반식민지 해방을 주장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소련의 외교 정책을 이제 반영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러시아는 시절 때 이제 모든 식민지를 포기하고 그다음 중국과 맺은 불평등 조약을 폐기한다고 선언하죠. 카란 선언 때. 예. 자, 그래서 이제 소련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든 기득권을 내놓고 할 테니까 다른 나라도 너네들 우리 따 이제 뭐냐면 식민지들 다 포기하고 민족 자격이 입각해갖고 각 민족의 어떤 자격을 인정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대선언을 하게 되는데, 말이 이제 이게 창립선은 좋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카란 선언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두 번에 거쳐서 공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련이 그걸 실질적으로 폐기하지 않았죠. 근데 유지가 됐어. 그러니까 말뿐이에요. 말뿐이야. 예. 자, 하여튼 그리고 이제 그 커미테는 2차 대회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이제 회원 자격이 21개 항을 제시를 해요. 요 내용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자주 듣는 일국 일당주의야. 자, 일국 일당주의는 뭐죠? 하나의 국가에는 하나의 당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당은 사회주의 당은 한 개 국가의 사회주의 하나가 공산주의 단체가 하나 있어야 되고 이 당은 누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이 코미테는 인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코미테도 인정받지 못한 당은 합법적인 그러니까 공산주의 안에서는 합법적인 정당이 아니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당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레닌은 일종의 코미테를 조직화시켜서 그걸 이제 합법 그 각국의 사회주의 정당들을 코미테름의 어떤 지점화 일종의 그런 걸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코미테름의 어떤 분점 이런 식으로 지점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코미테름이 중앙 집권을 통해서 그들을 통제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당 일국주의 때문에 여러 그 사회주의 분파색들이 처음에는 고려공산당을 만들었다가 또 국내에 들어와서 조선공산당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여러 분파들이 한 집안에 같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분열이 일어나죠. 그 갈등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 자, 하여튼 일국 일당주의 원칙이 2차 대회 때 뭐냐면 결정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는 운영 방식을 소련 방식을 선택했다. 이걸 이제 소련 방식은 민중 집중제라고 하죠. 민주 집중제. 그래서 아래부터 위견이 수렴되고 위에서 한번 딱 결정되면 뭐라고 하죠? 예, 무조건 당의 명령에 따라야 돼. 당 중앙의 명령에. 예, 이런 것들이 소련 방식이고, 자, 그 다음에 코미테는 집행위원회 한번 결정된 이제 방식은 결정은 절대적으로 그 산하에 있었던 여러 그 공산당 단체들이 뭐냐면 그 받아들여야 돼요. 만약에 그걸 거부할 경우에는 코미테에서 공산당의 자격을 취소하고 다른 단체에 그 조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코미테가 밖에서는 공산당 활동이 금지돼 있어. 그래서 이제 요 말은 뭐냐? 세계 공산주의 관계를 이해관계를 소련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이 코미테는 조직을 통해서 소련의 외교 정책을 도구를 이용하려고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중국사하고 관련된 게 이제 그때 유명한 그 태제를 공포하죠. 그때 이제 2차 대회 때 극동 그 아시아 대회를 개최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공포됐던 게 뭐냐면 민족과 식민지 문제에 관한 태제예요. 자,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2차 대회 때 이게 20년인데 그 당시 이제 서유럽 지역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좀 일으켜 보려고 했어. 근데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독일이나 있는 데서는 실패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쪽 서유럽 사회에서는 시민사회가 어느 정도 완숙한 사회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켜갖고 뭐 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련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좀 눈을 돌려갖고 그때 이제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중국이나 뭐 한국이 일본 지역이 그 당시에 그 사회주의 세력들이 확산되다 보니까 요들을 어떻게 좀 잘 키워가지고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자 그런 생각을 가졌나 봐요. 근데 문제는 그들 세력이 초창기다 보니까 그렇게 세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일반 부르주아였죠. 좀 약간 진보적인 부르주아 세력들과 손을 합쳐가지고 뭐냐면 연합을 통해서 일단 기반을 만들어 놓자. 이런 것들을 이제 공포했던 것이 민족과 식민지문의 태제고요. 그 가운데 또 코민테르는 그러니까 소련이죠. 소련은 그 당시 그 아시아 지역의 이제 피압방 민족들에게 독립투쟁을 지원을 약속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대회에서 그 여운형도 거기 참여를 해가지고 레닌을 만났다고 그래요. 자, 이거는 이제 이 민족과 식민지 문제 태제는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제1차 국공합작이 배경이 되고요. 예,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신간에 있죠. 신간의 창간 또 배경이 돼요. 여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코민테르 대회 중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7차 대회예요. 7차 대회. 2차 대회까지는 1차 국공합작이니 뭐 신간이니 하면서 좌우합작은 이제 그 강조하는 분위기였다가 나중에 이제 장개석이 4.11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 가운데 좌우합작이 깨지잖아요. 1차 국공합작이. 그러면서 이제 대입하는 방향이 바뀌게 돼요. 그러다가 7차 때, 이 7차 때 다시 이제 뭐냐면 좌우합작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등장하는데 이 7차 코민테르에서 좌우합작 분위기가 다시 강조되는 건 뭐냐면 그 당시 등장했던 이탈리아나 이런 지역의 파시즘 경향 때문에요. 파시즘이니 뭐 나치즘이니 하면서 이런 세력들이 확산되니까 이들 세력들을 막기 위해서 뭔가 좌우합작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다시 7차 때는 좌우합작을 또 결의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영향을 받아갖고 중국에서는 뭐 제2차 국공합작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나 뭐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좌우합작 인민전선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30년대 좌우합작 운동 같은 것도 거기에 7차 영향을 받았죠. 자, 그렇지만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 당시 소련이 이제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독일이 소련 공격하는 과정에서 소련이 미국 같은 나라들한테 많은 지원을 받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 미국이 같은 이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 코민테르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하죠. 왜냐면 코민테르 목적 자체가 어떤 이제 공산주의 세력을 확대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의 어떤 전략 도구로 또 이용을 하고 그러니까 이 코민테르를 해체하려는 요구를 하게 돼요. 거기에다가 그 당시 집권자였던 스탈린이 코민테르를 좀 못마땅한 것 생각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집권자였던 그 스탈린은 이 코민테르의 그 밑바닥의 정책에는 그 트로츠키의 영구혁명론이 바탕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근데 스탈린 같은 경우에는 일국 사회주의자죠. 일단은 러시아 혁명을 성공시켰으니까 소련이라는 사회를 먼저 사회주의 국가로 만든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점진적으로 하자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코민테르는 이제 그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1943년에 코민테르 해산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냉전 시대 때 소련이 이 코민테르의 그 후속작으로 만든 것이 뭐냐면 코민포럼이에요. 이 코민포럼이라는 조직을 1947년에 조직을 냈죠. 예. 이게 코민테르 후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4 인터내셔널 해갖고 트로츠키인데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스탈린과 권력 투쟁을 하다가 쫓겨나죠. 그래서 나중에 멕시코에서 죽게 되는데 암살당하고 그 사이에 만들어졌던 그 조직이 제4 인터내셔널인데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요.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 인터내셔널, 2 인터내셔널, 3 인터내셔널, 코미테까지 설명을 했고요. 지금까지 이제 그 인터내셔널 관련된 그 국제공산당 조직과 관련된 내용은 그 밑에 제가 이제 그 보충 자료에다가 그 적어놨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참조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고등학교 이제 세계사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볼게요. 이게 7차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1920년대 식민지 국가들은 왜 사회주의를 많이 받아들였냐? 그 당시 뭐 우리나라나 뭐 다른 여러 나라들이 사회주의 국가를 받아들였죠. 그 이유는 이제 보면 그 레닌이 이제 사회주의 국가 전선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코미테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 코미테에서 내었던 게 뭐냐면
영구형 육론에 기초해갖고 모든 국가의 프롤레타리아, 피압박 민족의 단결을 내세우게 돼요. 그리고 이제 식민지 국가와 종속국에게 코미테름 지부를 만들죠. 이게 말이 그 일당 일국주의에 입각해갖고 그 뭐냐면 만들어진 당 조직을 얘기한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선공산당은 코미테름 조선 지부예요. 그리고 중국공산당은 일당 일국주의에 입각해 중국공산당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이제 뭐냐 코미테름 중국 지부로 삼았던 거죠. 그러면서 민족 독립이나 식민지 해방 투쟁을 지도를 했고 원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민족과 식민지 문제에 대한 태제 같은 걸 통해서 그 당시 많은 이제 원조를 지원해 주겠다 약속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그 당시 아시아 지역이나 뭐 그 식민지 지역 안에서 사회주의 정당들이 코미테름 지원을 받아갖고 일단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많은 민족주의자들이 사회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베트남, 그 당시 중국, 그다음 우리나라 뭐 등등.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자면 사회주의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사회주의 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또 민족 독립 운동도 같이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를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20년대 사회주의 민족주의자들이 이게 분열됐다고 하는데 그 많은 그 사회주의 안에서는 민족주의와 결합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의 뭐냐 사회주의를 하나의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베트남도 마찬가지죠. 호지민도 원래는 민족주의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프랑스 유학을 가는 도중에 이제 사회주의 수용을 했고 사회주의자들 이제 변신했지만 결국에는 이들도 이제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사회주의를 하는 수단 선택했기 때문에 나중에 중국과도 이제 대립을 하고 그러잖아요. 자, 하여튼 이런 것들 내용을 좀 파악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경기도 합격자 서브노트를 이제 들어갈게요. 자, 요번에 이제 할 건지 뭐냐면 이제 제국주의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제국주의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기초에 몇 번 언급됐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제국주의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자, 여기 제국주의에서 이제 내용을 보면 그 강대국의 무력 등으로 후진 지역을 침략하여 식민지를 만드는 국가활동 이렇게 하고 단순한 경제 침투가 아니라 식민지 제국을 창건하는 정치 진출이자 세계 영토 분할이다. 이렇게 개념을 이제 여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명확하게 좀 할 필요 있어요. 이거는 좀 약간 예민한데 보통 제국주의라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는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민족을 정복해서 대국을 건설하는 게 그 제국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제국주의 꼭 19세기 때만 쓰는 건 아니야. 그 전까지 많이 사용했어. 근데 우리가 이제 19세기 때 제국주의의 의미는 그 원료 확보나 상품 수출, 잉여 자본의 해외 투자를 위해서 후린 지역의 진출과 이권 획득을 가능한 해외 식민지를 종속하는 그런 활동들 이제 보통 제국주의라고 해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가의 개념은 19세기 때 제국주의 개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도 제국주의란 말을 써요. 미국 제국주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요때 이 제국주의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19세기 때 제국주의하고는 거리가 좀 멀죠. 이거는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제국주의의 배경을 보자. 여기 이제 19세기 제국주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배경을 보면 이제 잉여 자본의 수출,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프랑스나 자본주의 열강들이 간세장군 설치, 이거 제2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민족주의 고조, 그리고 인도주의, 그 다음에 그리스 복음의 선교사업 등등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요. 여기 좀 설명이 좀 약간 부실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맞긴 하는데 좀 내용을 좀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심화규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심화규제 웹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이게 몇 페이지야? 아이고. 669페이지 펴보세요. 자, 제국주의의 이제 전개 과정을 보면 일단 그 당시 이제 그 과학 기술이 상당히 발달돼요. 그리고 경제적 비약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19세기 후반에 뭐가 등장하냐면
제2차 산업혁명이 등장해. 자, 제2차 산업혁명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자, 제2차 산업혁명은 뭐 전력이라든지 석유 같은 걸 동력으로 사용하고 중화학공업, 대규모 기업, 공장, 대량 생산을 하는 게 제2차 산업혁명이에요. 자, 제2차 산업혁명은 그 영국이 주도했던 국가는 아니고요. 좀 뒤에 이제 후발 자본주의 국가인 독일이라든지 미국이 주도를 했어요. 자, 하여튼 제2차 산업혁명 동안 결정 동안 하는 동안 경제적 비약을 이뤘고 그러면서 잉여 자본 형성과 독점 체제가 강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기업과 은행이 지배하게 되고 독점 자본주의하고 금융 자본주의가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좀 이해가 안 되겠죠. 그걸 좀 더 설명하면 이게 그 과정을 좀 볼게요. 자, 먼저 이제 아까 그 독점 자본과 이제 금융 자본이 왜 그 형성됐냐 이걸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그 당시에는 그 산업이 뭐였냐면 중화학공업이었어요. 중화학공업. 자, 중화학공업이었는데 이 중화학공업은 그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산업혁명처럼 우리가 뭐 면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든 거는 소규모 자본만 해도 뭐냐면 충분했어. 자기 자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개인 돈 가지고는 못해요. 중화학공 같은 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누구도 돈을 빌릴 수밖에 없겠죠. 은행은 또 빌릴 수밖에 없겠죠. 은행. 근데 그 은행도 조그만 소매은행이 아니라 투자은행이야. 투자은행. 자, 이 투자은행은 일반 은행들과 달라요. 규모가 일단 커. 그리고 자신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직접 투자를 해요, 또, 이 은행들은. 그러면서 이제 이 투자은행들이 그 당시 중화학공을 하는 여러 이제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해요.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산업자본들에게 돈을 빌려줘, 얘네들이. 얘들 투자은행들 뭐죠? 금융자본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들이 이제 산업자분들이 돈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중화학공업을 육성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 중화학공업은 돈을 많이 투자할 만큼 또 뭐 해야 돼요? 그만큼 어느 정도 시장을 확보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업체들이 같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을 몇 개의 업체들이 나눠 가져야지 이득이 떨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합병을 하게 돼요. 통합을 하고. 어, 그러면서 이제 무슨 자본이 형성되죠? 독점 자본들이 형성돼. 독점 자본들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듣는 카르텔이라든지 트러스트니 이런 말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 뭐냐면 그 은행 그 투자은행들이 돈을 빌려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중에 도태 기업들이 등장하죠. 이 사람들이 돈을 못 갚어.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 투자은행들이 이 기업들 인수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은행 자본하고 산업 자본이 결합이 돼.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금융 자본이야.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독점 자본과 금융 자본을 통해서 점점 자본이 어떻게 될까요? 집중화되고 어떤 특정한 은행이나 기업에 집중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독점화되기 시작하죠. 물건 생산이나 판매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본고가 점점 커지고 그리고 독점 생산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국내 시장에 계속 투자를 하니까 이제 더 이상 투자할 데가 없는 거야. 한계가 있죠. 그리고 이제 돈이 많다 보니까 은행에 돈이 많다 보니까 잉여자본들이 막 축적이 되죠. 그러면 그 잉여자본들을 어디에 투자를 할까요? 해외 투자를 해요. 이때 해외 투자를 할 때 주 해외는 어디겠어? 식민지야. 그래서 자국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의 그 독점자분들, 금융자분들의 어떤 물건이라든지 그 당시 그 자본을 투자를 해가지고 개발을 시켜 식민지를 개발시키고 거기에서 이제 뭐냐 뽑은 것을 가지고 이득을 챙기는 형태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종전의 식민지 같은 경우에는 그 상품 시장이나 원료 공급지로서의 역할만 했죠. 근데 여기에다 플러스 뭐죠? 잉여 자본의 투자리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된 거야. 자, 이런 것들이 19세기 때 이후에 이제 확산이 되고요. 이런 케이스가.
그래서 이제 그 뭐 처음에 영국과 프랑스 했다가 뭐 미국, 독일, 이탈리아, 뭐 러시아, 일본 이런 식으로 확산이 되죠. 참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이제 그 우리나라 일본의 독점 자본주의가 형성된 것이 1920년대거든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래서 1차 대전 이후에 돈이 하도 넘쳐나니까 일본에서 이제 일본에서 이 돈을 국내에 투자할 때도 이제 투자하니까 안 되니까 이제 20년대 들어서 어떻게 되죠? 조선에 투자하게 되죠. 그래서 1920년대, 30년대 우리나라에 이런 일본의 독점 자본이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뭐 공업화 이렇게 좀 하게 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볼 때 침략을 하려면 뭔가 자신을 정당화시켜주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데올로기가 이제 민족주의야. 이때 민족주의라는 건 뭐냐면 침략적 민족주의죠. 자, 침략적 민족주의는 배타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국가주의와 민족주의 결합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합리화시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많이 듣던 사회진화론 같은 게 있어요. 자, 사회진화론은 자연도태, 뭐 적자생존 이런 개념으로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시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백인의 짐을 또 강조하죠. 백인이라는 거는 기독교를 믿잖아요. 얘네들이 기독교 국가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어떤 사명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어떤 사명이냐? 자기보다 좀 미개한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그런 사명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진출하고 이들을 점령하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의무이기도 하다. 하나님으로 받은 그런 논리를 이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제국주의 침략은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은 그 당시 후진 지역의 정통사회에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유럽의 문화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이식되었죠. 특히 이제 제국주의 문화를 이식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 그 제국주의 앞잡이 역할을 크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교사들이에요. 기독교 선교사들의 원래 목적이 선교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와가지고 얘네들 식민지 국가를 만들겠다 하는 사명을 가지고 간 건 아니고요. 처음에 이 사람들 순수하게 선교 사업을 갔다가 그 정부 이제 그 지역을 갔다가 선교하다 보니까 그 지역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자기의 국내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주고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제 요런 그 식민지도 있구나 알게 된 거야. 그러면서 너도 나도 이제 그 식민지 진출을 하게 되고 거기 자본을 투자해요. 그러면서 자본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 식민지 그 본국에서 그 제3세계 국가에서 그들을 탄압을 하면 자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또 군대를 통원해. 예. 그런 식으로 해갖고 식민지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교사들 잘 이용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랑스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들이 암살당하면 그 지역에 가서 선교하다 죽으면 그걸 핑계로 해갖고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중국 같은 나라를 이제 공격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요 내용도 보고 그 다음에 그 식민지 획득 경쟁이 그 강해지는데 일단 식민지 획득이 이제 뭐냐면 원료 공급지 역할뿐만 아니라 자본의 투자지 역할도 이제 필요하다고 했죠. 근데 그 외에도 원료 공급지 역할이 더 또 강해져. 그래갖고 예전에는 석유라든지 고무 이런 것들이 좀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제2차 산업혁명 이후에 석유라든지 고무 같은 비금속 자료들, 그러니까 석유, 고무 같은 이제 비금속 같은 그 자원들이 필요했던 거야.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은 종전의 식민지에는 별로 없어요. 뭐 인도나 인도네시아, 근데 인도나 이런 지역에서는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런 지역들이 주로 어디 있냐면 동남아시아 지역 있죠. 그리고 그 아프리카 오지, 뭐 중동 지역 그런 데 많아. 그러면서 예전에는 잘 들어가지 않았던 지역까지도 어떻게 들어가기 시작해. 그러니까 아프리카 오지도 들어갔는지 오세아니아 이런 태평양 지역 같은 그런 지역까지 들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획득 경쟁을 펼치게 되고 그걸 통해서 국내 세력의 불만을 또 배출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제국주의 국가의 어떤 상황에 대립 유발돼서 종전에 들어가지 않았던 그 오지까지 들어가서 식민지화 시켰죠. 그래서 아프리카, 뭐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등이 식민지화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동남아시아는 예전부터 유럽에 진출했긴 했는데 예전에는 일부 지역만 들어갔어. 근데 이제 모든 지역이 들어가. 왜냐면 동남아시아 지역 자체가 이게 많아요. 석유라든지 고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많아.
그래서 처음에 향농무역을 통해서 그 지역에 들어왔지만 나중에는 석유나 뭐 고무 이런 것들, 비금속 자료, 비금속 그 재료 같은 것들 얻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식민지에 들어가면 당연히 그 있던 토착인들이 반발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뭐냐면 진압하기 위해서 그 뭘 이용했냐면 군사력을 이용했어요. 그 당시 서양의 군사력은 최고였죠. 그래서 증기기관이나 군함이라든지 근대식 총포로, 특히 이제 기관총과 소총인데 이 기관총이 상당히 위력을 발휘했어요. 그 당시 19세기 후반에는 부터 이제 기관총이 확산됐는데 이 기관총은 원래 그 미국 전쟁, 남북 전쟁 때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 갖고 그 당시 기관총을 만든 사람이 겐트리라는 사람인데 의사예요. 이 사람이 이제 싸우는 과정을 보고 아,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인도적 차원에서 만든 기관총이에요. 좀 웃기죠? 왜냐면 기관총을 만들면 많은 군인이 필요 없으니까 어, 한 사람이 여러 명, 한 사람이 수십 발 쏠 수 있잖아요, 기관총은. 그러니까 군인들을 이제 뭐냐 덜 죽일 수 있겠다, 많이 동원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기관총을 만들었는데 막상 기관총을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기관총 그 한정에 한 중대가 갈려 나가요. 예. 이게 이제 제일 보이는 게 러일 전쟁이나 뭐 제1차 세계대전 때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당시에 식민지 개척하는 과정에서, 전쟁하는 과정에서 이 원주민들에게 기관총을 사용했어.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창 들고 막 그렇게 설치되잖아. 근데 우 하면서 몰려들면 기관총을 쏴대면, 맥신 기관총 쏴대면 그냥 다 죽어나가는 거야.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거기를 정복을 했고, 그 다음에 물자라든지 군사력을 효율적으로 운반하기 위해서는 이런 운하 같은 거 필요하죠. 그래가지고 수에즈 운하라든지 파나마 운하 이런 걸 이제 만들었다. 그래서 군함의 이동을 신속하게 해서 그 당시 대항을 단거리로 연결시켜주고 제국주의 통치에 해양도 역할을 많이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파나마 수에즈 운하죠. 수에즈 운하. 네. 이 수에즈 운하는 영국이 어디를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인도를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파악을 해두시고 그 뒤에 이제 수에즈 운하를 좀 약간 설명할게요. 요거 수에즈 운하가 뒤에 있는데 이거는 제국주의 노선할 때 설명하겠다. 네, 뒤에 좀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거는요. 자, 그래서 이제 뭐 통신 발달, 뭐 교통 발달 이런 것들이 이제 식민지 자원의 반출 및 유럽 정부 판매 때 크게 필요했고, 특히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철도였다. 그래서 식민지를 만들면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 식민지에 먼저 깐 게 철도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일본도 철도 깔았죠.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깔면서 자국의 상품을 유통시키고 식민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반출시키기 위한 어떤 통로로서 이 철도를 많이 만들었어요. 특히 이제 영국은 인도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철도망을 전국 각지에 깔았죠. 그 인도의 철도가 제일 큰데 인도의 철도망을 다 만들었던 사람이 영국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그럼 인도 사람들을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 만든 거예요. 철도망을. 그 다음에 경제 양상도 아까처럼 산업화가 확산되고 독점화되면서 기업 규모가 커지죠. 그러면서 독점화 형상들이 일어나고 특히 중화학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 형상들이 많아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은행 자본들이 그 산업 자본을 뭐냐면 지배하면서 금융 자본 성장하고, 그리고 이 은행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그 밑에 산업 자본들이 연합을 하게 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독점 형태, 카르텔이라든지 트러스트, 콜체르, 뭐 신디케이트, 경제학 시간에 한번 배운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대규모 공장 생산을 통해 상품량이 급증하다 보니까 그걸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없어요. 왜냐면 월급을 짜게 두니까. 그래갖고 이제 유효소득을 미치지 못하니까 공황이 발생해요. 공황이라는 것은 총 공급량에 비해서 총 수요량이 부족할 때 생기거든요. 공급이 수요보다 많을 때 생겨. 왜 수요가 적냐? 구매력이 없기 때문에, 돈을 저임금을 주니까.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에서 흔히 생기는 게 공황이에요. 우리는 이제 1929년에 대공황만 생각하지만 주기적으로 발생했던 것이 공황이에요. 이 공황.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제국주의 시대 때의 어떤 배경, 그 다음에 그 경제 양상, 그리고 또 제국주의 어떤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봤고요. 그러면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제국주의 배경을 첫 번째 들자면 뭐냐? 일단은
독점 자본, 금융 자본의 향상을 뜻 수 있죠. 독점 자본과 금융 자본. 그러면서 이들이 잉여 생산지의 투자지를 원했기 때문에 식민지가 필요했다. 잉여 생산이 아니라 잉여 자본. 그래서 식민지 진출을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그다음에 뭐 사회지단원 등등 이런 이데올로기가 이제 뒷받침하고 국가 간의 경쟁이 생겼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말한 제2차 산업혁명. 자, 제2차 산업혁명 동안 새로운 자원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식민지의 중요성이 더 커졌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잘 보지 않았던 그 식민지까지 이제 진출하게 되죠. 뭐 석유라든지 고무라든지 뭐 탱스텐, 구리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진출하게 돼.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크게 있고 또 하나 더 드자면 이제 아까 지명한 서양 제국주의 무기 뭐 이런 것들 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걸 가능했던 거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제국주의가 이제 19세기 중후반에 확산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국주의의 한 배경이 되었던 제2차 산업혁명 볼게요. 자, 여기 뭐 서브노트에도 있긴 있는데 좀 약간 여기 좀 부족해서 일단은 심화 규제를 보고 넘어갈게요. 자, 제국주의 이제 그 제2차 산업의 배경을 보면요. 일단 20년간 불황기를 거치면서 이 19세기 중반에 일어났던 불황을 얘기해요. 산업사회 발전을 도약을 하게 돼. 그래서 과학의 발명과 기술 혁신이 일어나요. 근데 예전에 산업혁명,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 때는 기계를 만들 때는 어떤 식으로 만들었죠? 그 당시 이제 정비병들이,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만들었잖아요. 개량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식으로 했는데, 이 당시에는 바뀌어요. 그 국가 차원의 기술 개발에 과학자들이나 전문가들 모셔다가 연구소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뭐냐면 기술 개발을 한 다음에 보급을 시켜요. 그러니까 기술 발전이 어떻게 더 빨라지겠죠. 예, 그걸 과학적 이론과 또 적용해갖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2차 산업혁명의 그 특징을 보면 종전에 석탄 사용이 있죠. 동력 원으로서. 근데 이제 석탄은 무겁고 이걸 들고 가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증기선 같은 게 석탄을 떼면 그만큼 이제 배가 커야 되고 그 안에 이제 석탄을 많이 집어넣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나 문자를 수송하기가 좀 불편하겠죠.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석유 같은 경우에는 그 석탄보다도 가벼워요. 그리고 적은 양을 가지고 그냥 많이 갈 수 있죠. 흔히 말하는 연비가 더 뛰어나.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물자와 사람을 더 실을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탄보다는 석유를 많이 이용했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회사가 록펠러의 스탠다드 석유 회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또 독점 자본가로 또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전력 같은 것도 이제 동력으로 사용했고, 그 다음에 금속 자원뿐만 아니라 비금속 자료도 이용해요.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무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공업 부분이 발전되죠. 전기화학, 뭐 조선공업, 철강공업. 그런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자본 투자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도 조그만 소액 금융이 아니라 투자은행으로 바뀌게 됐죠. 그렇죠? 이 투자은행이 하면서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많은 기업이 떨어져 나가고 몇 개의 독점 기업들이 형성돼서 뭐냐면 그 독점 자본주의가 형성되죠. 근데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옷 만드는 회사는 되게 많잖아요. 근데 뭐 비행기라든지 조선소라든지 자동차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이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먹고 살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장이 한정되다 보니까 몇 개 기업이 나눠가는 형태가 돼버린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생산 방식도 일간 작업, 대량 생산, 기업의 공장화, 대형화인데 특히 이제 이 생산 방식 중에 좀 볼 게 뭐냐면 그 포드식 그 포더리즘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포드 자동차 아시죠? 포드 자동차가 이제 T라는 자동차를 만들 때 예전에는 한 대 한 대 조립해 갖고 만들었지만 이제는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해서 쭉 진행하면 노동자들이 이제 자기 맡은 것만 딱 하면 그 하루에도 몇백 대, 몇천 대를 이제 생산을 하게 되죠. 이런 일간 작업 시스템이
발달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산업혁명 때는 기술자들의 어떤 발명에 의존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2차 산업혁명 때는 그 과학적인 연구에 의존해갖고 했기 때문에 더 기술 혁신이 좀 빨랐고요. 자, 2차 산업혁명의 주도국은 그 미국과 독일이에요.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하락이 됐어. 왜냐하면 미국과 독일은 일단은 인구가 많았어요. 인구가. 그래서 독일이 이제 19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프랑스를 제끼고 러시아 다음에 인구가 되게 많은 국가가 됐거든요. 통합도 됐고 미국은 훨씬 또 유민들을 받아들였죠. 그러면서 점점 커졌고. 그래서 이제 미국과 독일이 그 주도국 역할을 했다. 네. 자, 의의는 이제 과학적 기술적 상업성의 변화로 해서 구질서가 붕괴되고 새로운 질서가 탄생을 시켰고요. 그다음 유럽의 생산이 증대되면서 생활 수준이 향상됐고 경제적 빈곤이 축소되면서 사회 변화의 요인이 되었다. 예, 요 내용도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이제 대량 생산의 기술 발전인데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때 이제 자동차 중에 포드 자동차에 모델 T가 있는데 이 모델 T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점점 이제 컨베이어 시스템 같은 것들을 뭐냐면 만들었다. 일간 작업이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요것도 이제 연결시켜서 파악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서포트주 이제 그 뭐냐면 번호를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깜빡깜빡 해갖고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자, 몇 번이냐면 서포트주 그 인증번호는 31번이에요. 31번. 예, 적으셨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다시 이제 합격자 서브 노트를 가서 제국주의에 관련된 이론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홉스의 제국주의 연구와 관련된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레닝의 자본주의 최고 단계로서 제국주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국주의 이론은 이제 홉스가 주장을 했고, 홉스가 그 다음에 레닝이 거기에 이제 추가 설명하면서 보충하면서 나타난 것이 제시한 것이 레닝의 제국주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레닝은 자본주의 최고 단계로서의 제국주의 이론에서 그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단계고 결국에 제국주의 때문에 자본주의는 망한다. 이런 식으로 예언을 했죠. 그래갖고 1차 세계대전도 그것 때문에 일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물론 레닝의 말이 전반적으로 다 맞진 않아요. 그렇지만 거의 8, 90% 정확한 예측을 했기 때문에 보통 제국주의 이론 하면 레닝의 이론을 많이 응용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한 뭐 금융자본과 독점자본 그걸 통해서 자본의 수출이 이루어졌다. 뭐 이런 내용들도 다 레닝이 했던 말들이야. 그러면 그 레닝하고 그 당시 그 홉스의 이론을 좀 더 좀 심화 교재에 찾아가서 좀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해볼게요. 그 내용이 좀 약간 부실해가지고 자, 몇 페이지 펴보시면 665페이지 펴보세요. 자, 그 제국주의 관점에는 홉스하고 레닝이 있다고 했죠. 예전에 기출 예문으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정확히 좀 파악을 해주세요. 자, 그 내용을 보면 이제 홉스의 그 제국주의론을 보면요. 이 홉스의 제국주의론은 그 영국 노동당 좌파에서 이제 사람이 이제 주장했던 건데 홉스가 이제 영국 노동당 좀 약간 좌파 세력이야.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아닌데 사회주의 쪽의 얘기예요. 이 사람이 최초로 이제 자본주의하고 제국주의를 최초로 연결해서 설명했어. 그래서 왜 그 뭐냐면 제국주의 형성이 일어나냐? 이건 뭐냐? 국내 시장에서 투자가 불가능하다. 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 대기업들이 밖으로 나간다는 거야. 그 왜 그러면 투자가 불가능하냐면 저임금 때문에 국내력이 약화된다. 국내 시장이 저임금을 너무 줬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저임금을 줬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협소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국내 시장에 투자가 불가능하고 상품 판매가 불가능하니까 그 잉여 자본들을 어디에 투자하는 거야? 식민지에 투자하게 된 거야. 그래서 제국주의 원인은 소수의 금융자본가들과 부유한 부유층 이제 원인이 있다.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이제 뭐냐면 타개할 것인가?
이거 기울은 원인이죠. 제국주의 원인. 자,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는 가소 소비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해외 진출과 제국주의 필요성을 이제 부정하고,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꼭 필요하다는 건 아니야. 레닌처럼 제국주의가 자본주의 마지막으로 나타난 필연성을 강조했잖아.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소 소비 때문에 해외 진출과 제국주의가 나타나는 건 꼭 결정적인 게 아니다. 물론 아까 그래서 원인은 제공하지만 가소 소비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해외 진출과 제국주의보다는 뭘 하기 위한 게 제일 좋죠? 붕괴 문제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 그럼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 노동자들에게 줬던 저임금을 좀 많이 주면, 임금을 많이 주면 당연히 이들이 구매력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 구매력이 올라주면서 자국의 상품을 살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투자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서 국내시장에. 그러면 이제 저절로 제국주의 문제는 그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레닝의 제국주의처럼 뭐 그게 제국주의가 필연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 뭐냐면 국내 시장에 어떤 투자 불가능한 걸 꼭 제국주의로 돌파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버린 거죠. 자, 근데 레닝의 제국주의는 앞에 홉스의 제국주의를 뭐냐면 영향을 받았지만 나름대로 또 비판적으로 이제 뭐냐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독자적인 주장을 얘기하는데, 이 레닝의 제국주의의 특징은 홉스의 위견을 비판적으로 계승하면서도 이 제국주의 이론을 통해서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을 또 정당화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레닌이 목격한 그 1차 세계대전은 이 자본주의의 최종 단계로서의 발생한 제국주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레닌은 이 제국주의론을 통해서 자본주의 몰락을 예견한 다음에 그 제국주의 약한 고리였던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 것은 필연적으로 당연한 거다 하면서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을 정당화시키는데 이 제국주의 이론을 이용을 했던 거죠. 자, 그 레닌의 제국주의 내용은 좀 더 앞에 쓴 홉스의 제국주의론보다 더 뭐냐면 좀 구조적으로 설명해요. 일단 앞에 설명한 생산과 자본의 집중 독점 단계, 그리고 은행 자본과 산업 자본의 융합, 이 금융 자본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 가운데 잉여 자본을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식민지가 더 필요하게 되면서 세계 분할, 제국주의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마지막 단계로 죽어갈 때 마지막 나타난 자본주의로 파악하면서 이 당시 독점 단계의 발전을 자본주의 법칙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거고, 결국엔 이런 단계를 거쳐갖고 제국주의, 그 자본주의는 멸망한다.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에 따른 필연적 산물이고,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네끼리 싸우다가 이제 1차 세계가 일어나고 지네끼리 싸우다가 멸망한다는 거죠. 그 틈을 노려서 그 제국주의 약한 고리였던 러시아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뭐죠? 이 자본주의를 결국 사회주의가 이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하죠. 이건 좀 틀렸어. 근데 그 앞부분에 그 제국주의 원인을 뭐냐면 제시하는 거는 정확해요. 그래갖고 보통 이제 교과서에서는 그 레닝의 제국주의가 제시한 원인 관련된 내용들은 적혀 있죠. 물론 그 뒤에 있는 그 필연적인 어떤 그 나타나고 자본주의가 멸망한 과정에 나왔다는 내용은 이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 그래서 호스와 레닝의 제국주의론을 이제 한번 살펴봤고, 거기에 보면 카우츠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카우츠키는 이제 뭐냐면 그 선진국대 후진국대 공동으로 착취하는 초제국주의 구조를 뭐냐면 나거나 아니면 선진국사의 전 세계 전쟁으로 갈 것이다 예언을 하죠. 그러니까 서로 합당해서 제국주의 국가들 연합해서 후진국들 식민지를 지배하거나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향 중에 하나로 갈 것이라고 예측을 한 거죠. 예, 결국 후자 방향으로 해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죠. 그렇지만 레닝이 말한 것처럼 그것 때문에 제국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가 멸망이 되지 않았고, 필연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뭐냐면 이런 제국주의 형상에서 나타난 건 아니죠.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틀렸죠. 자, 하여튼 카우츠가 있긴 있는데 이 사람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홉스하고 레닝하고 관련된 두 가지 이론만 좀 파악을 해두세요. 자, 그 밑에 제가 이제 레닝의 제국주의와 그 다음에 오늘날에도 이제 현대 제국주의, 뭐 신제국주의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는 문화 제국주의, 뭐 이렇게 이제 종속 이론 이런 것도 있는데 현대적 제국주의 의미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뭐 사회학이라든지 뭐 교육학 시간에 더 약간 언급되는 내용이니까 우리 역사하고 관련된 것은 19세기 때 독점 자본주의를 바탕한 제국주의 그것만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살펴볼 게 뭐냐면 자, 여기 이제 흡수 제국주의와 그 다음에 레닌의 제국주의 관련된 부분을 살펴봤는데 각국의 제국주의 방향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살펴볼게요. 자, 이거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675페이지 펴보세요. 좀 뒷장에 있어요. 자, 심화교재 675페이지. 자, 각국의 제국주의 노선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14년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좀 볼 필요 있어요. 자, 앞에서 설명한 제국주의 특징은 전반적인 거고요. 근데 그 안에서도 각국 간의 미묘한 차이가 좀 있어. 그래서 그걸 이제 파악할 텐데, 자, 영국 같은 게 전형적인 그 제국주의 노선을 따랐다 보시면 돼요. 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영국의 런던은 19세기 당시에 세계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세계 경제의 어떤 기축 통화, 파운드가 통화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죠. 그리고 자유무역주의 추구했고, 그래서 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강대한 식민지를 확보하고 거기에 자원이나 그 당시 그 잉여 자본의 투자지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 영국은 뭐냐면 제국주의 정책을 추구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국주의 특징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영국에 해당하고요.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인도를 상당히 중요시했어요. 인도. 그래서 그 인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집트에 점령해 갖고 보호각시키거나 수에즈 운하를 만들거나 삼시 정책 같은 거 있죠. 예. 자, 이런 것들은 다 인도를 위한 거야. 왜냐하면 영국에서 인도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수에즈 운하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수에즈 운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점령해서 보호국가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그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인도로 가는 항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란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이런 것들을 이제 있고 말레이아 반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싱가포르로. 그래서 거기를 또 식민지화 시켰죠. 그리고 또 당시 이제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하면 인도를 보호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남하 정책 곳곳에 막았죠. 그리고 뭐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보호구가 시킨 다음에 그 러시아를 남하를 막고 그리고 극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동원해 갖고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고 그 흑해 방면에서는 러시아가 지중해를 통해서 수에즈 운하로 나간 걸 막기 위해서 키브르성 같은 거 있죠? 거기를 장악을 하고.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다 인도를 위한 정책들이야. 인도를 보호하기. 왜냐하면 인도가 그 당시 제일 큰 시장이었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 해군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육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식민지 군대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인도 군대가 제일 그 비중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이집트 점령이나 뭐 삼시 정책 다 이런 것들은 인도 경영과 관련돼 있다.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 국내 실업자 문제와 가행 인구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식민 정책을 이용을 했고요. 자, 독일 같은 게 볼게요. 독일은 그 당시 2차 그 산업혁명을 주도했다고 했죠. 그래서 전기, 강산, 화학, 기계 등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하고 있고 차지했고 지금도 독일 하면 기계공업이나 화학공업이 되게 발달했잖아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화학공업이 상당히 발달됐는데 왜냐하면 이제 독일은 자원이 없다 보니까 이 화학공업을 발달시켜서 그걸 메꾸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약 같은 거 있죠. 하약이 주 원료가 질산이거든요. 근데 이 질산 칼륨을 이제 예전에 초석에서 얻었어. 근데 이 초석은 독일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결국에는 전 칠레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여러 나라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힘드니까 자체적으로 화학 기술을 발달시켜 갖고 암모니아를 응축시켜 갖고 이런 그 질산 칼륨을 만들었죠. 인공적인 질산 칼륨을. 그래서 이제 뭐는 이런 걸 통해서 무기에 필요한 어, 이런 화학 원료, 그러니까 화학 원료를 또 얻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서 화학이 상당히 발달됐었어. 자, 그 다음에 독일은 비스마르크 시대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식민지에 적극적 관심을 표하지 않았어요. 비스마르크는 다른 나라와 충돌을 우려했기 때문에 적당하게 다른 나라가 없는 이런 오지 지역만 이제 조금씩 좀 먹었고, 그런데 이제 비에름 2세가 등장하면서 달라졌죠. 비에름 2세는 강력히 삼비 정책을 내세워요. 삼비 정책 같은 경우에는 베르린,
우리가 이제 3배 정책은 아이고 이게 자, 그 베를린하고 비잔티움, 바그다드를 연결하는 그 정책들이죠. 그러니까 중동 지역을 자기가 장악하겠다는 거야. 자, 이 말은 이제 그 당시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중동 지역을 갖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 그다음 러시아 이런 나라를 자극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 간에 이런 그 뭐냐면 삼국 협상이 일어나는 어떤 배경이 되잖아요. 이건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독일의 이제 제국주의 정책이 강해졌다. 이걸 세계 정책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뒷부분에 좀 얘기할게요. 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제국주의 정책을 국제적 고립 탈피, 그러니까 비스마르크의 프랑스 고립화 정책 있죠? 이런 걸 탈피하기 위해서 이제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문학적 제국주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문화적 제국주의는 그 발달된 문명을 후진국에 전파하려는 그런 목적이 했고, 특히 이걸 중에 기독교를 많이 이용했죠. 기독교를 전파시키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선교사들이 죽으면 이걸 빌미로 해갖고 그 공격해 들어가서 이제 거기를 식민지화 시키죠. 대표적인 나라가 베트남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 중국도 이제 프랑스가 이제 그 중국을 먹으려고 할 때, 들어오려고 할 때 항상 내세웠던 것이 선교사 문제였고 처형 관련된 문제였고 우리나라도 그 프랑스 한번 싸웠잖아요. 그때도 이제 뭐냐면 선교사 문제가 그게 중요 내용이었죠. 선교사 처형 문제가. 자,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국주의 국가와 유사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그 식민지 학부에는 좀 약간 다른 나라보다 좀 소극적이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일단 그 무역이나 금융 부분에서 미국이 그 당시 후진적이었고 일단 그 미국은 굳이 식민지까지 확보할 정도의 필요성 못 느끼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땅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국내에 있는 그 서부 지역도 개척하기 힘들 때고 그리고 미국은 그 안에가 천연 자원이 되게 많기 때문에 굳이 개척할 그 식민지를 뭐냐면 굳이 먹을 필요도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다른 국가보다 좀 소극적이었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뭐 나중에 뭐 필리핀이나 쿠바나 뭐 그 정도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 남하 정책 추진하는 거는 제국주의 정책을 이제 펼쳤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고등학교 세계사 코너에 수에즈 운하하고 이집트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수에즈 운하를 만들었던 이유가 아까 지금 영국이 어디를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인도를 효율적으로 지배한 거죠. 왜냐면 아까 전에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아프리카 남다를 돌아가면. 그때 뭐냐면 그 이렇게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들어오면 인도를 가는데 상당히 빨리 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수에즈 운하는 원래 프랑스와 연합해서 만들었지만 그 당시 프랑스의 그 지분을 사들여서 영국이 수에즈 운하를 장악했고 그 수에즈 운하를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보호국으로 삼았죠. 예, 이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국내 글은 각국의 이제 제국주의 정책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파악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이고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 지금 몇 분이야? 25분인데요. 4시 40분에 시작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그 도저히 나가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다 출석 체크를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요. 지금 여기 그래서 나가시면 안 되고요. 좀 다시 쉬었다가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